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하의영 한겨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죠. 일단은 이택수 대표님,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들이맞았다. 네, 뭐 저희 조사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번 선거는 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중반 후반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역시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속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선거였는데요. 애초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였었는데 일단 시작 출발점부터 민주당은 좀 불리했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그 전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아무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내에서 여러 캠페인 과정에서 캠페인 전략도 좀 미숙했던 측면이 있고, 또 여러 악재들이 돌발 악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에 좀 왜곡된 보도라든지 포탈에 왜곡된 편집 뭐 이런 부분들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뉴스의 소스가 되는 그런 악재 보도의 기사 소재들이 민주당 내에서 혹은 청와대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단일화 과정이 야당에 비해서 여당 쪽은 시너지가 별로 없었고,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쪽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1대1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매우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가 처음부터 어려운 선거였다고 했습니다만 LH 사건 터지기 전에 여론조사 지지를 살펴보면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나경원 1대1 가상 대결 했을 때는 박영선이 다 앞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LH 사건 터지고 나서 확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여러 악재들이 좀 쌓여 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 역할을 한 거죠. 좀 그 약간 울분에 차 있는 임계치에 다다라 있던 유권자들을 LH 사건들이 폭발시킨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었는데 깜깜이 기간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뭐 그게 정답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뭐 기자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큰 차이로 민주당이 대패했다. 4연승 했었거든요. 큰 선거에. 뭐 실제로 그 이슈 인물 구도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죠. 이번만큼은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작용한 선거였다. 뭐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 이택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측면을 좀 보자면 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서울시나 부산에 있는 그 자치단체의 그 민주당 여당의 그 당선자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 조직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참패를 당할까라는 의문 부호도 있었던 건 좀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 조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더 생각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출구조사죠. 출구조사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에서만 민주당이 약간 앞서고 전 연령이 참패했거든요, 거의.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11개월 앞으로 남은 대선도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죠.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하고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좀 일정을 당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쇄신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쇄신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 조직이라든가 전략의 쇄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이번 선거가 대선과 이어지는 선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1년짜리 재보궐이랑 대선이랑 뭔 관계냐,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은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 전의 여론과 지금은 또 꽤 많은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 한 달 사이에 민심의 쓰나미가 확 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까지는 수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뭐 과거 5년 전, 10년 전 선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워낙 정보량도 많고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이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뭐 한 2, 3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론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 구도의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은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말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서 코너에서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만 역시 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여러 잠룡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합당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 비문 진영에서는 이제 상수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친문 진영의 후보가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운 과정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이후에 이제 사임을 하면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찾을지 이런 구도의 문제가 조금 혼선이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는 조금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권 차기 대권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MBS가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24%, 이낙연은 10%였고 윤석열 18% 이렇게 됐는데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7%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 유지해서 이재명이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번 선거 이후에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여론의 지지 기반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금까지의 지지 이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야권을 지지하는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 플러스 보궐선거 동안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의 중심에 못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지사가 24%, 이낙연 전 대표가 10%. 근데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로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수행평가 긍정 비율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이 지지율이 계단형으로 하락한다는 그런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번 선거 이후에 보다 더 조명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이제 친문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될지는 지금 선거 직후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거론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코로나가 좀 다시 잠잠해지고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면 또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서는 다시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은 잠시 비대위 체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이제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즈음 돼서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또 새로운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친문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권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지지 기반 지역 기반은 이낙연 의원이랑 겹치잖아요. 네. 만일 이낙연 의원이 선거 패배 책임을 느끼고 이 지지가 빠진다면 또 정세균 총리한테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죠. 큰 선거 4번 연속 패에다가 정권 교체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대승으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주자 가운데는 의미 있는 차기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무소속인 것이고 유승민, 원희룡 두 자릿수는 당연히 안 되고
한 자릿수인데도 뭐 5% 이상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세훈 이제 시장이죠.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지지율을 보면은요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자릿수였고 실제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알았는지 그 이번 선거하면서 조건부로 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후보들한테는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처럼 본인들이 이 조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본인들도 내년에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벌써부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오세훈 시장이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번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대선 여론조사에서 빠져 있는 조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차기 주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넣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마 시장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아직까지는 이제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게 되면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 지지율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이번 단일화에서 떨어지게 되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많았지만 적극적인 캠페인을 같이 해줌으로써 지금 같이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은 지지율이 조금 같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또 당 바깥에 있는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당 안으로 들어오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합당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유력 주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긴 합니다만 아까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경선 과정,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남은 12개월 동안 각계적으로 이제 여러 전략들을 펼치면서 지지율 제고를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 기자님.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대권 주자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하지만 글쎄요. 이제 어쨌거나 지금 야권의 그 대통합 논의가 진행이 될 때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여전히 그 김종인 위원장 이제 당 밖으로 나간 김종인 위원장이 변수도 있을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변수도 있을 거고요. 이전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때의 영향력은처럼은 본인의 입지가 가 있지 않지는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보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MBS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소폭 상승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블랙아웃 기간에 저희가 이제 일간으로 리얼미터도 매일 조사를 하는데 사실 선거 전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YTN 이제 TV를 통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전날 각 진영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소폭 상승했는데 아마 이제 조사 1위 선거 아마 직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는 또 당연히 선거 패배했기 때문에 단기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콘크리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0%대로 지금 내려앉았고요. 40%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내야겠죠. 사실 내년 대선에 관련돼서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당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건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전략으로 임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선거 얘기 또 차기 얘기까지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군소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허경영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1% 넘게 얻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또 허경영 후보 유세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요 이 공약들을 뜯어 보면은 포퓰리즘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공약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수당이라든가 뭐 등등 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 돈을 지급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뭐 아예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허경영이라는 상징으로 본인들의 투표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미심이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우 포퓰리즘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만 명이라는 수는 적지 않은 수라고 그럼요. 판단합니다. 예. 이때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1대1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소수 정당에서는 거의 뭐 유력 주자들이 출마를 안 했고 정의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지도 있는 후보가 사실 허경영 후보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많은 그 출마 희망자들을 모아서 각 지역구당 예비 후보를 상당히 많이 등록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호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득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도 사실 의미 있게 얻은 표는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죠. 예, 다 1, 2번으로 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부산 선거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산은 서울보다 더 벌어질 거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민주당이 부산에 또 PK에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있던 득표율을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40% 중반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한테 있겠다. 혹은 민주당 관계자한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꽤 늦게까지 선거 이제 거의 운동이 들어가는 무렵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산 선거가 사실 전국적으로 관심 바깥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이 선거가 이제 동조화되면서 두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오세훈 후보가 올라가면 박형준 후보 같이 올라가고 박영선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좀 고전을 하면 김영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울 부산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 가장 큰 1, 2위 시행제 선거이다 보니까 거의 전국 선거처럼 이제 됐고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김영춘 후보가 이 전국 선거에서 외롭게 좀 싸우다가 결국 시간과 공간적 그런 여유가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그런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하 기자님.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는 부산에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으로 승부 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판단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춘 후보가 받은 그 지지율이 아니 그러니까 득표율이 과연 적은 것인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토대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부터 출발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성찰이나 뭐 실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